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아침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제법 쌀쌀한데요. 지역에 따라서는 영하권 날씨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때마침 정부가 오늘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넉 달 동안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대설과 한파로 인한 교통 정체, 시설물 피해 최소화, 그리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발맞춰서 각 지자체에서도 해당 지역에 맞는 안전대책들을 세우고 겨울철 재난 대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올해 여름철과 가을에 걸쳐서 유난히 태풍 피해라든지 대형 참사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 많으십니다. 올 겨울에는 좀 더 미리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요. 대책을 세워서 긴 겨울 모두 안전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11월 15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내 면새우 판매 주유소 10곳 중에 9곳이 적정 가격보다 비싸게 면새우를 판매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9월 17일부터 30일까지 도내 면새우를 판매하는 164개 주유소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가격 표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점검 대상 중에 91%에 해당하는 149개소가 적정 가격보다 면새우를 비싸게 판매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면새우는 일반 소비자 가격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뺀 가격에 농민에게 판매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이 과정에서 임의로 가격을 정해서 판매하면서 부당하게 마진을 더 챙겼다는 겁니다. 면새우를 지급하는 이유가 농어민들의 농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인데 이거 얼마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겁니까? 주요 사례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주요하게 적발된 사례 중 A 주유소 같은 경우는 네. 면새 휘발유의 과세 유가가 리터당 1,798원일 때 면새유로 판매한 가격이 1,400원이었는데요. 실제 당시 적정 면새유 가격은 1,166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세되는 세금이 632원이었던 건데 여기에 임의로 마진을 더 붙여서 리터당 234원을 더 받았다는 거고요. B 주유소 같은 경우는 이제 경유인 경우인데요. 경유 과세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 당시에 리터당 1,870원일 때 면세유로 1,530원을 받고 이제 판매를 했는데 이때도 적정한 면세유 가격은 1,364원으로 166원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부당이득을 취한 일이 생긴 건가요? 경기도는 이렇게 이중 마진을 붙여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주유소가 면새유 가격 보고 표시 규정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면새유는 면세 전 가격과 면세액 그리고 면새유 판매 가격을 표시를 해야 하는데 이걸 잘못 표기한 것도 있었고 또 일반 소비자 가격과 정상 유가가 사실 같아야 하는데 이걸 달리 표기한 것 그리고 또 가격을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것도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됩니까? 석유사업법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과태료가 이제 부과될 수 있는데요. 경기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현장 조사 결과에서 면세액 계산 방법을 또 잘 모르거나 계산 오류로 잘못 표기한 주유소도 많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관련 교육 그리고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이런 상황을 한번 겪었으니까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 지역에서만이라도 이런 일이 앞으로 없어야겠습니다. 절대 없어야죠. 근데 면세유 가격은 이거 어떻게 정해지게 됩니까?
크게 휘발유 등유에 붙는 세금을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유류세와 부가가치세가 이제 붙는데요. 네. 그리고 이 유류세에는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가 붙습니다. 이렇게 이제 유류세하고 부가가치세가 이제 면세가 되는 건데요. 그 등유 같은 경우에는 유류세로 개별 소비세와 교육세, 주행세가 이렇게 세 개가 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세부적인 기준이 있죠? 그렇습니다. 좀 더 들어가서 보면은 11월 현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휘발유는 교통세가 332.5원, 그리고 경유는 238원인데요. 여기에 교육세가 교통세의 15%가 붙고요. 또 주행세가 교육세의 26%가 붙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은 휘발유 유류세가 휘발유 같은 경우는 468.83원이 되고요. 경유는 335.58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 유류세에는 다시 이제 부가세가 10%가 더 붙게 됩니다. 세무 관련된 내용은 오핀에서 검색을 하시고요. 다음에 유가 관련 정보 코너에서 유류세를 검색을 하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4월에 이어서 10월에도 농사용 전기요금이 올랐습니다. 농업 분야 현장 상황은 어떤가요? 특히 지금은 제주에서 반발 여론이 세고요. 이게 네. 전국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제 지난 4월에 킬로와트 시당 4.9원 정도가 인상이 됐고요. 10월에도 같은 규모로 4.9원을 인상을 하면서 추가로 또 2.5원을 인상을 한 상황입니다. 이게 따져보면 10원 정도 뭐 되는 거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네. 가격이 오르기 전에 농사용 값 전력이 16.6원 이런 게 10월 1일자로는 28.9원으로 74%가량이나 오른 거고요. 농사용 월도 34.9원에서 47.2원으로 35.2%가 인상이 된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인상 이전에 농사용 값을 쓰면서 월 1,000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냈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뭐 1,700만 원 넘게 된다는 말이고, 그 농사용 월을 쓴 경우라면은 1,350만 원 가량을 내야 하는 그런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보니까 늘어나는 액수가 상당한 것 같은데요. 여전히 농업계에서는 인상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인상 철회를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이제 한전의 전기 요금 인상이 잘못됐다는 점을 좀 캐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최근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가 있었는데 장성철 국민의힘 전 제주도당위원장이 나서서 지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문제를 지금 조목조목 반박하고 이렇게 나서게 됐습니다. 어떤 내용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한전이 올 들어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전체적으로 요금을 일괄 인상을 했는데요. 네.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현재 한전의 전기요금 산정체계는 용도별 차등요금제하고 2부 요금제로 나눠서 결정이 되는데요. 이번 전기요금 인상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용도별 차등요금제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용도별로 가격을 차별해서 요금을 산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내용을 배제하고 일괄적으로 올렸다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한전의 전기요금 산정을 보면은 이제 각 계약종별로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그리고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 등으로 6가지로 나눠서 용도별 차등요금제가 운영이 됩니다. 이렇게 용도별 차등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이유는 용도별로 전기 사용 패턴에 따라서 이제 공급 원가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저소득층이나 농어민 보호 그리고 산업 경쟁력 제고 등과 같은 이유의 정책적인 요인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기도 한데요. 이번 인상에서는 적용한 것이 2부 요금제. 2부 요금제도 이제 기본 요금이라고 해서 설비와 관련된 감가상각 비슷한 요금이 있고요. 네. 또 연료비와 연동되는 변동비가 있는데요. 이 변동비만을 적용해서 일괄 인상했다는 게 장 전 위원장의 주장이었습니다. 어찌됐건 이거 철회를 요구하고 계신데 가능한 일입니까? 관련 토론회에는 그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과장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당시 담당 과장의 발언을 요약하면 이랬습니다. 이 결정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한전이 이사회를 다시 열어서 철회 안건을 상정을 하고 안건 이사회를 통과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렇게 만약에 이사회에서 철회 안건을 통과시킬 경우에는 주주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약하자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한전의 적자가 수십조 원에 달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4분기에도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사용 전력 같은 경우로 이제 대안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이 앞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게 될 경우에 인상을 하더라도 이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도입하고 있는 이유를 감안해서 그리고 현장 농어민들이 수용 가능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미 현재까지 인상된 것만으로도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인 게 이제 현실이긴 한데요. 이게 농업 쪽에서는 전기를 난방으로 많이 쓰고요. 이게 난방을 하지 않으면은 작물이나 물고기 등이 얼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전기요금을 인상하더라도 일반 산업 쪽이나 여기와는 달리 전기를 쓰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감안이 돼야 되겠고요. 특히 이렇게 생산비가 올라간다고 해서 이게 시장 가격, 그러니까 납품 가격에 반영되지도 않는 게 농수산물이라는 점도 꼭 감안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제부터였나요? 김과 굴을 양식하는 양식장에서 추가로 스티로폼 부표의 설치가 금지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스티로폼 부표는 쉽게 이제 파손이 되기 때문에 해양 미세 플라스틱의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이제 지적이 되어 왔고요. 이에 따라서 해양수산부가 양식장 등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의 설치를 제한하기 위해서 지난해 11월에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 처음으로 어제부터 김과 굴 같은 수화식 양식장을 시작으로 스티로폼 부표 설치가 단계적으로 금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확대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내년 12월 13일부터는 전체 양식장을 포함한 모든 어장으로 확대가 되고요. 신규 설치가 금지되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새로 스티로폼 부표를 설치하는 것이 적발이 되면은 1차 위반 50만 원, 그리고 2차는 100만 원, 3차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친환경 부표의 가격이 스티로폼 부표에 비해서 이제 크게 높은 상황이어서 차액에 대한 지원이 좀 충분히 이루어져야 정책 효과가 발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하나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환경부가 주요 영농단체와 함께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에 나선다 이런 뉴스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가을거지가 끝났죠. 그래서 오늘부터 내달 16일까지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 등의 영농 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기로 했습니다. 이 집중 수거 기간에는 한국환경공단과 새마을운동중앙회 그리고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등과 같은 관련 기관에서 수거 취약 지역의 영농 폐기물 수거를 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또 지역 농민들에게 올바른 배출 방법 등도 안내를 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내년부터는 영농 폐기물 수거 보상금의 국비 지원 단가를 원래 킬로그램당 10원에서 20원으로 높이고요. 농민들에게 지급되는 수거 보상금 지급 물량도 원래 21만 6,500톤에서 내년에 22만 5천 톤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이렇게 밝히게 됐습니다. 네, 농수산 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준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두 나라죠. 미국과 중국. 이 두 나라 정상이 만났네요.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리 시간으로 어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처음 만나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 정치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른바 미중 갈등의 터닝 포인트가 될지 관심이 쏠렸는데요. 일단 두 정상의 만남 자체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두 정상은 활짝 웃으며 악수를 했고요. 예상보다 길게 회담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의 지도자는 두 나라가 차이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나라임을 세계에 보여줄 책임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역사를 거울 삼아 미래를 인도해야 한다라고 화답했습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첨단산업 보호 조치 등 경제 문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대만 문제, 그리고 북핵 문제 등이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별도의 공동 성명이나 합의문은 없었는데요. 이 관계 개선 의지는 일치했지만 핵심 의제에서는 이견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일본의 기시다 총리와도 만남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반면 한중 정상회담은 우리 측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만 아직 확정됐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정상회담 일정에 기자들 출입을 제한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제 캄보디아에서 열렸던 이 한일 정상회담 당시 대통령실이 취재진에게 이를 공개하지 않아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순방에 83명이나 되는 취재진이 동행했지만 이 정상회담장을 공개하는 대신 대통령실이 직접 현장을 촬영해서 기자들에게 제공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역시 전체 상황 영상이 아니라 대통령실이 임의로 편집한 영상이었습니다. 대통령이 기자들 없이 혼자 일정을 갖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인데요. 하지만 양국 정상회담 모두 발언까지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대통령실은 양국이 그렇게 협의했다라고만 밝혔을 뿐 어느 쪽이 요청했느냐 하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논란에 대해 외교 절차를 이해하지 못해 비롯된 오해라면서 외교 행보를 폄훼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기시다 일본 총리는 회담이 끝난 후 직접 기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질의응답도 받았고 백악관도 전용기 안에서 이 국가부 부장관이 기자들에게 회담 성과를 설명하고 질문도 받았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퇴 요구를 다시 한번 거부했다고요? 네, 최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지 않겠냐라고 말해 또다시 설화에 휩싸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제 기사화될 걸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라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상민 장관은 어제 국회에 출석해서 이 사퇴 요구에 대한 질문을 받고 현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책임을 가장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다라고 거부를 했는데요. 오히려 이번 주 출범하는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TF에 단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은 이상민 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의 총책임자라면서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이상민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휘권 범위를 따지기 위한 법리 검토에 주력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진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태원 참사 원인과 부실 대응을 일선 실무 경찰에게 떠넘긴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어제도 여야가 국정조사에 대한 입장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네, 여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어제도 만났는데요. 이태원 앞서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 주재로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했는데 이들은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데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장대원 국민의힘 의원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만장일치였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다만 권은희 의원 등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만장일치가 아니었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어제는 한 인터넷 언론이 희생자들의 이름을 일방적으로 공개해서 물의를 빚었는데요. 해당 매체는 희생자들을 익명의 글을 속에 묻히게 해 파장을 축소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정치권에서는 유가족의 동의 없는 명단 공개는 부적절하다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한편 어제 사망자 한 분이 더 발생해서요. 이번 참사로 인한 희생자는 총 158명이 됐습니다. 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 재판에 넘겨졌군요. 네, 수산업자 행세를 한 김모 씨로부터 고급 외제 차량을 무상으로 빌리고 86만 원어치 수산물을 받는 등 총 336만 원을 수수한 혐의, 이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어제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됐습니다.
이 박영수 전 특검 측은 수사 도중에 이 수산업자가 차량 이용료를 받았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만 수사 결과 이는 허위로 드러났는데요. 검찰은 이와 함께 이방현 광주지검 검사는 이 차량 무상 이용과 함께 자녀 학원비 580만 원을 김 씨로부터 받은 혐의로 또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엄성섭 전 TV조선 앵커, 이모 전 중앙일보 기자도 각각 연 300만 원이 넘는 선물과 차량 무상 이용 등 혜택을 받은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에 다른 세대들보다 청년층의 경제적 고통이 가장 심했다라는 분석이 나왔군요. 네. 이 전국경제연합회가 어제 공개한 세대별 체감 경제 고통지수 추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5세에서 29세 사이인 청년층의 체감 경제 고통지수가 25.1로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60대가 16.1로 뒤를 이었고요. 30대가 14.4, 50대가 13.3, 40대가 12.5 순이었다고 합니다. 이 지수는 연령대별 체감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등을 합한 수치입니다. 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청년층은 물론 모든 연령대에서 이 지수가 높아졌는데요. 그만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청년층은 2019년에도 23.4, 2020년과 2021년에도 25.4로 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많게는 3배 가까이 지수가 높았습니다. 취업난 때문인데요. 네. 올해 상반기 청년 체감 실업률은 19.9%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크게 높았습니다. 또 이 청년층의 소비 비중이 높은 음식, 숙박, 또 교통, 식료품의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이 청년층의 체감 물가 상승률도 높았고요. 이는 청년층 부채 증가율이 48.3%에 이르는 결과로 이어져서 전체 부채 증가율의 2배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그랬군요. 이것도 참 지금 경제적으로 큰 이슈인데요.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한 곳이 갑자기 파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피해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세계 3위 가상화폐 거래소인 FTX가 지난주 파산 신청을 하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출금은 막혔고 언제 얼마나 되돌려받을 수 있을지 기약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IT 조사기관이 이 거래소 이용자들의 국적을 조사해봤더니 한국인의 비중이 6%를 넘어서 가장 많았다라고 합니다. 네. 그만큼 국내 피해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은행이 잘못되면 어느 정도 국가가 보전을 해주는데 이 가상화폐는 태생부터 제도권 밖이어서 보호장치가 없습니다. 만약 거래소 파산이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이 개인 투자자들은 부채를 털고 남은 자산을 나눠 가질 수 있는데 이 FTX의 부채만, 그러니까 빚만 66조 원이어서 이 자산이 남아 있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한편 이 FTX라는 곳은 이 빼돌린 고객 돈과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로 마구잡이 투자 사업을 벌이다가 큰 손실을 봤고요. 네. 이 불안해진 큰 손들이 너도나도 인출을 하자 내어줄 돈이 부족해진 상황입니다. 이 본사는 또 조세 회피처로 유명한 바하마에 있어서 또 회수가 더 어려운 상황이고요. 여기에 FTX에 이 돈을 맡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루나 코인 사태에 이어서 이 대형 거래소 파산까지 터지면서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하는 등 이 각종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카타르 월드컵이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요. 우리 대표팀이 현지에 도착을 했군요. 네, 카타르 월드컵이 일주일 정도 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리 축구 대표팀도 어제 현지 시간으로 새벽 5시 카타르 도하에 도착을 했습니다. 벤투 감독과 선수들은 곧바로 숙소로 이동해서 반나절 동안 짧은 휴식을 취했고요. 카타르에 먼저 도착한 이강인, 황의조 선수 등 유럽파들과 함께 현지 적응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네. 한편 우리 대표팀 에이스 손흥민 선수는 피파가 선정한 역대 월드컵 대표 7번에 포함됐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는 7번을 달고 뛴 지난 러시아 월드컵에서 이미 2골을 기록한 바 있는데요. 이 다른 국가의 대표 7번은 이 벨기에의 케빈 더 브라이너, 이 포르투갈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등 현역 최고 선수들뿐 아니라 잉글랜드의 데이비드 베컴, 이탈리아의 알레산드로 델 피에로, 스페인의 다비드 비아 등 이 세계 축구계를 호령했던 선수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피아니스트가 국제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피아니스트 이혁 씨가 현지 시간으로 13일 이 프랑스 파리 샤틀레 극장에서 열린 롱티보 국제 콩쿠르에서 일본의 가메이 마사야 씨와 함께 공동으로 우승했습니다.
이 6명이 오르는 결선에 함께 진출한 또 다른 한국인 피아니스트 노희성 씨는 최종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943년 창설된 롱키보 콩쿠르는 피아노와 바이올린, 성악 부분을 대상으로 2년 또는 3년 주기로 열리는데요. 이 피아니스트 상송 프랑스와 바 그리고 이 바이올리스트 미셸 오클레르 등 전설적인 연주자들이 이 대회에서 입상을 했었습니다. 한국인 수상자로는 지난 2001년 이 피아노 부분에서 임동혁 씨, 또 2008년에는 바이올린 부분의 신지아 씨, 2011년에는 성악 부분의 베이스 심기환 씨 등이 1위에 오른 바가 있습니다. 한편 이혁 씨는 다음 달 20일 이 중앙대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자선 공연을 여는데요. 이 공연을 통한 수익금은 중앙대병원 어린이 병동에 입원 중인 소아 환자를 위해 쓰인다고 합니다. 네. 끝으로 코로나19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3,765명이 나왔습니다. 전날과 비교하면 절반 정도 줄었지만 이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보이고요.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5,000명 이상 많습니다. 월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또 9주 만에 가장 많은 수이기도 하고요. 이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413명으로 400명을 다시 넘었고 사망자는 44명이 나왔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코로나 확진자가 100만 명당 996명인데 인구 50만 명 미만인 나라들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네. 2위 타이완이 877명, 3위 홍콩이 735명 순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10명인데 비해서 이 코로나 사망자는 올해에만 2만 4천 명이라며 그럼에도 65세 이상 독감 백신 접종률이 오히려 77%로 훨씬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겨울철 코로나는 여름철보다 이 사람들의 면역력이 낮기 때문에 중증화 가능성이 더 크다면서 특히 70세 이상은 100% 코로나 계량 백신을 맞아달라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줄고 있지만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운전 중 깜빡 조는 것은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합니다. 차 안에 산소가 부족해도 졸음이 유발되는 만큼 자주 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최소 2시간 간격으로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서 쉬어가는 게 좋은데요. 갓길은 2차 사고가 끊이지 않는 위험한 장소입니다. 차량 고장과 같은 위급 상황에만 갓길에 정차합니다. 갓길에 정차할 땐 주간 100m, 야간에는 200m 뒤에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고 운전자는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안전운전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도시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합니다. 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지난주에 그 비 안 온다고 걱정하셨는데 네. 주말에 비 왔어요? 네. 중부지방에는 거의 한 달 만에 반가운 비가 내렸습니다. 네. 농사 짓는 분들은 좋았습니다만 폭우가 내린 지역에서는 좀 크고 작은 맞아요. 피해가 있었다고 하니까 네. 걱정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비가 내리고 난 뒤라서 살펴보실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네. 그동안 그 무나 당근과 같은 뿌리채소에 물을 주지 않았다면 아마 이제 이번 비에 무나 당근 뿌리가 갈라지는 그 열과 현상이 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열과 현상이 뭡니까? 네, 한참 가물다가 비가 오면 작물이 물을 한껏 빨아들여서 네. 이게 뿌리 껍질부터 이렇게 갈라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갈라지는. 이런 무나 당근은 좀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빨리 수확하셔서 소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 좀 확인해 보셔야겠네요. 네. 입동도 지나고 해서 수확을 마친 작물들은 이제 제대로 잘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네. 작물마다 보관에 필요한 환경이 이제 조금씩 다르기는 하는데요. 채소들은 수확하면 저장할 때 호흡량이 증가해서 온도를 확 떨어뜨려서 호흡량을 줄여주어야 합니다. 숨을 못 쉬게 해야 되는군요. 네. 그것을 이제 예냉이라고 하는데요. 예냉. 채소를 냉장 저장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보통 냉장고에 넣지 않고 상온에 그냥 두는 감귤이라든지 바나나, 키위와 같은 경우는 이제 호흡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후숙으로 맛이 네. 좋아지는 그런 것도 있어서 이것이 호흡이 증가해야 되는지 아니면 줄여야 되는지 그것을 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걸 이제 감안을 해서 보관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근데 이제 보관할 때 온도도 중요하지만 습도 유지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습도 유지도 아주 중요한데요. 습도가 떨어지면 이제 수분이 증발해서 작물이 말라버리기 때문입니다. 보통 70% 정도의 습도를 유지해야 마르지 않고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데요. 네. 냉장고의 채소칸이 바로 이제 이런 특징을 잘 살려서 보존할 수 있게 만들어진 곳이죠. 그래요? 네. 그냥 만든 게 아니었어요? 네. 저는 그냥 편의상 그냥 분류해 놓은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기능이 있었네요. 네. 오이나 호박, 무와 같은 작물들은 이런 그 습도 유지가 안 되면 비닐로 싸서 보관을 하고 배추나 엽채리와 같은 작물들은 신문지로 싸서 보관하면 또 수분량을 완충하는 신문지의 역할로 인해서 보관 상태를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온도나 습도를 잘 유지를 해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신선하게 먹기는 힘들잖아요. 네. 보관을 아무리 장기적으로 한다라도 한 달 정도를 넘기기는 사실 쉽지 않은데요. 네. 보관을 오래 하면 채소나 과일이 노화되면서 나오는 가스가 발생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에틸렌 가스라고 하는데요. 에틸렌 가스. 이 가스가 밀폐된 공간에서는 싱싱하던 다른 채소나 과일까지도 식감이 떨어지게 만듭니다. 특히 생강의 경우에는 또 메탄가스가 발생하니까 네. 저장하실 때 가스가 잘 배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텃밭에서 수확한 작물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냉장고에 다 보관할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가을에 수확한 작물을 싱싱하게 보관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남부지방에서는 땅에 굴을 파서 이게 토광이라고도 하고 토굴이라고도 하는데요. 토굴. 여기를 이용하고요. 중부지방에서는 밭에 우물 파서 저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도를 영하로 떨어지지 않은 조건에서 저장하면서도 습도도 유지하고 그리고 환풍도 원활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텃밭에서 수확하는 작물이 많아서 냉장고에 도저히 다 넣을 수 없잖아요. 네. 이런 방법을 좀 활용하시면 아주 유용합니다. 그 토굴이라든지 밭에 우물 파서 저장 공간을 만드는 법 자세하게 알려주실까요? 네, 먼저 60cm에서 1m 정도 땅을 파고 네. 볏짚을 바닥에 좀 깔고 그리고 또 파낸 벽면도 이렇게 볏짚으로 돌려서 네. 막아서 이제 단열을 위한 이제 공기층을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고. 예, 그리고 저장할 배추나 무를 거꾸로 세워서 이렇게 배치합니다. 이 위에 이제 볏짚이나 왕겨를 덮어주고요. 왕겨도 공기층이 많아서 추운 기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위에 흙을 덮어줍니다. 흙을 쌓아 올려서 이렇게 봉긋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봉분 모양을 만들어주고요. 네. 봉분 주변으로는 또 배수로를 잘 만들어줘서 물이 안쪽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에 깊이 파지 못해서 불안하시다면 그 위에 다시 또 비닐이나 보온 매트를 덮어주셔도 좋습니다. 흙 속에 묻어서 수분, 가스 교환, 온도 유지 모든 것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갖출 수 있는 좋은 저장 방법입니다. 하여튼 뭐 자연이 가장 좀 자연스럽게 그죠? 습도도 네. 유지가 잘 되고 온도가 유지가 되고. 근데 관장님은 해마다 주로 어떤 작물들 저장을 많이 하세요? 저는 이제 무와 배추의 경우에 씨앗을 받기 위해 저장을 했다가 다시 밭에 이렇게 심어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배추는 뿌리채 또 무도 무 잎만 잘라내고 저장을 하지만 여러분들 같이 이제 먹기 위해서 이렇게 저장하시는 경우에는 네. 배추는 이제 뿌리도 잘라내고 무는 무 잎이 나오는 그 무 뿌리 부분 윗부분 네. 그러니까 무청 부분을 좀 잘라내고 저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시는군요. 그리고 최근에 씨앗 도서관에서 의미 있는 수료식이 있었다고요? 네, 경기도 교육청과 함께 진행한 초등학교 농부학교인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한 농부학교인 그 세상을 품은 씨앗이라는 꿈의 학교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네. 이날 수료한 초등학생들과는 1년 농사를 함께 지었는데요. 자신들이 받아낸 토종 씨앗을 시민들에게 직접 나눠주는 학교밭 학교 프로그램인데요. 이런 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활동을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또 각급 학교에 학생회장 선거 때도
뭐 채식 식단이라든지 또는 이제 학교 텃밭과 같은 친환경 관련 공약을 낸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요즘. 네. 기후나 환경 그리고 이제 농업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는 이런 관심사에 맞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와 또 직업과 연계된 농업 프로그램이 좀 많이 개발되고 보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야,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여러분께 햄버거를 사겠습니다. 이러면 와 이러면서 반장이 됐는데 요즘에는 환경 문제를 또 이야기해 학생들이 좋아하는군요. 우리 학생들 너무 훌륭합니다. 농업과 농촌에 관심 있는 청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행사가 있다고요? 네. 농촌이 바라는 청년의 삶 그리고 청년이 바라는 농촌의 삶이라는 주제로 사회적 농업 심화 주제 워크숍이 열립니다. 제천, 완주 등의 지역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의 공동체 농장에서 자신들의 활동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귀농과 귀촌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25일부터 1박 2일로 충북 제천에서 열리고요. 별도의 참가비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검색창에서 사회적 농업 심화 주제 워크숍 이라고 치고 들어가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청년분들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청취자분들이 질문들 보내주고 계신데요. 몇 가지 궁금증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555번님, 고구마 관련 궁금증 몇 가지 주셨는데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고구마를 수확하다 보면 썩은 고구마가 가끔 있어요. 왜 그래요? 고구마를 수확하다 보면 썩은 고구마는 자연스럽게 이제 땅속에 있는 벌레들이 먹거나 아니면 좀 늦게 캐는 경우에 얼었다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네. 그런 경우가 이제 썩은 고구마가 생깁니다. 네, 이건 좀 이제 치우시는 게 낫겠죠? 네. 네. 그리고 올해 고구마를 늦게 캐다 보니 잎에 서리를 맞았습니다. 서리 맞은 고구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래도 서리 맞은 고구마는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빨리 소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빨리 소비를 하라는 말씀. 네. 일손 부족으로 넝쿨은 모두 걷었지만 아직 캐지 못한 것은 보온을 해야 할까요? 일단 땅 속에 있기 때문에 얼지는 않았을 텐데요. 빨리 캐셔서 좀 후숙을 시켜야 됩니다. 한 2주 동안 따뜻한 기온에서 좀 말렸다가 이렇게 저장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얼진 않겠습니다만 빨리 캐는 게 좋다. 네. 7890번님, 알타리 무를 수확했는데 무가 좀 많이 맵네요. 재배할 때 어떤 부분이 무 맛에 영향을 주는 걸까요? 네. 알타리 무, 이제 총각무라고도 하죠. 네. 예. 이게 무가 좀 많이 맵게 되는 경우는 물이 많이 부족했을 때 이게 많이 맵게 되는데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김치, 총각김치를 담궈서 오랫동안 숙성시키면 괜찮아져요? 네, 이 매운맛이 또 단맛으로 바뀝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좀 숙성을 시키면 괜찮아진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5681번님, 두 가지 주셨네요. 무 저장 시기와 유용한 무 저장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리고요. 텃밭에 도라지 파종한 지 1년이 됐는데 겨울에 짚을 덮거나 비닐을 씌워줘야 생육 촉진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요. 네. 무 저장 시기는 앞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우물 파서 이렇게 저장한다든지 아니면 소량이면 이렇게 비닐에다가 이렇게 밀봉을 해서 냉장고에 이렇게 저장하는 방법, 그리고 냉장고 야채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텃밭에 도라지 파종한 지 1년 되었는데요. 도라지는 워낙 야생으로 이렇게 노지에서 자라기 때문에 겨울에 별도로 이렇게 보온 조치는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대신에 싹이 올라오기 전에 이른 봄에 한 2월에서 3월 땅이 얼음이 풀리자마자 좀 캐서 옮겨 심는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좀 까다로운 작업이 있습니다. 도라지 참 맛있는데. 네, 그렇죠. 묻혀가지고 그죠? 네. 0961번님, 배추 묶을 때 속을 노랗게 하려면 햇빛 차단을 해야 되니까 끝부분을 완전히 감싸면 속이 더 많이 노랗겠죠? 남편은 저처럼 하면 숨 못 쉰다고 중간을 묶으라는데 어디를 묶어야 됩니까? 네. 우리 0961님, 그 속을 노랗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추를 묶는 게 아니고요. 네. 배추 속이 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묶어주는 겁니다. 잘못 알고 계셨던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아직 묶어주지 않아도 되고요. 네. 이 예보로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진다. 라는 예보가 됐을 때 그때 묶어주게 됩니다. 야. 네. 얼지 말라고 묶어주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겉잎들을 그렇게 처진 겉잎들까지도 다 보온재로 활용을 해서 중간 정도를 이렇게 묶어주시면 돼요. 네. 묶어준다고 숨 못 쉬는 거 아니죠? 네, 숨 쉽니다. 예. 이건 남편분이든 0961번님이든 잘못 알고 계셨던 거고 네. 예, 숨 쉴 수 있으니까 묶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중간 부분 잘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벌써 이렇게 됐네요. 자, 지금까지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거든요.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아나운서 강승화였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운동 경기를 볼 때 응원하는 팀이 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안타까워서 지켜보고 있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왠지 역전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쉽게 버리지 못하죠. 이런 상황을 가리켜 말하는